안녕하세요. 네.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됐네요. 네.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네. 유이태 팀의 영어 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1년 동안 임용 준비를 서로 정답게 해보기로 해요. 네. 영어 교육론 하면은 아마 학교에서 그죠 조금씩은 다 이제 좀 입문을 하고 오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편적인 영어 교육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통합적인 측면 안에서의 영어 교육론의 이해와 지식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통합의 시작이 바로 기본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빌드업 강의 1, 2월, 3, 4월 강의 안에서 그 통합의 시작으로 이제 그 기본 내용, 주요 토픽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4학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4학년 학생들. 네.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에 대한 이제 그 난이도 조절을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학과 공부와 이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식적인 측면 안에서 이제 작년에 한 해 공부한 학생들보다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제 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그 방향이라든가 내지는 분석,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영어 교육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한 방에 그죠? 네. 임용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기출 문제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출 문제. 네, 기출 문제. 네, 좋습니다. 예. 기출문제, 일단 임용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기출문제는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정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영역들의 문항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개요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제 교육론 문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나온 대로 실어져 있지만 다른 영어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일반 영어라든가 유형들, 타입들, 그죠? 예. 아이템 타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항수라든가 그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실제 임용시험 안에서의 각 영역에 대한 비중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선순위를 놔야 되는 과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강의를 1, 2, 3, 4월 진행하면서 이제 과목마다 이것은 내가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조금 더 어렵고 내가 조금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고 나만의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과목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또 다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 임용 준비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시험이 작년부터서 바뀌었어요. 그죠?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과목들도 각각 선생님께서 다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겠지만 영어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유형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 지금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아직. 그죠? 예, 지금 아직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맞출 수 있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아예 공부가 안 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풀기를 제가 이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지는 말고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가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2009년까지는 놔두고 2010년, 11년, 12년, 13년, 그 다음에 이제 14년 대비까지 한 5개년 정도는 쭉 한번 훑어보시면 교육론 부분에서 파트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교육론에 대한 공부의 방향을 이제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풀지는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론 내에서 토픽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토픽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가. 중요 토픽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론이라고 하면 이제 theory가 있고 practical teaching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theory의 기반을 가지고 메인 포커스는 practical teaching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practical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바뀐 시험 제도 안에서는 2차에서 검증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teaching presentation이라든가 lesson plan을 짜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1차에서도 그런 practical teaching이 검증이 되는 거야. 간접적인 측면으로 문항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교실에 있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teaching과 learning의 학습 상황을 주어주고 그런 학습 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이제 교육론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서답형으로 그죠?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또는 그 기본적인 그 교실 상황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키 컨셉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달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는 이제 각각 그 교육론, 영어학, 일반 영어, 문학에 대한 비중도 기출문제에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영역 안에서 교육론이면 교육론, 영어학이면 영어학 안에서도 토픽에 대한 priority에 대한 접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를 그걸 떠나서 한 번 정도 보고 그러한 대략적인 그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니까 5개년 정도는 다 아마 기본서에서 뒤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수업실기 때문에 이제 책이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아마 이제 한 세 번째 주 정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업이 없어요. 수업실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주 정도는 아마 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뒤에 보면 다 실려 있어요. 그럼 5개년 정도를 한번 훑어보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임용 준비에 대한 각 영역별 전략들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한번 봤던 내용들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론에 대한 준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014년 5개년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건 볼 수 있는 시점이 따로 있어요. 5월이나 6월 강의에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2014년 정도의 문제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받은 자료 중에서 2015학년도 영어교육론 기출 분석과 공부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14년도 이제 문제가 이제 실려 있죠.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4년 대비 임용 기출 영어 교육론을 한번 보면은 시험이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1차, 2차, 3차로 나누었죠. 근데 이제 2014년 문항부터서는 1차, 2차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1차, 2차 안에 그 1, 2, 3차가 압축되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1차 그 서답형 문제에 과거의 1차와 2차의 문제 유형이 A형과 B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바뀐 이유는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측면을 조금 아끼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은 바뀌지 않고 이제 한 번에 그죠? 예, 그 예전에 1, 2차 봤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 번에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제 출제된 그런 어떤 방향과 유사하게 시험의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요. 하지만 일단 답안을 쓰는 것은 그죠? 과거와는 달리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죠? 예.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측면 안에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가 기입형이에요. 기죠?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답식이에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구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short phrase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기입형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의 문항은 뭡니까? 사실적인 내용들, knowledge라든가 facts에 대한 내용들을 두세 줄 또는 많게는 5줄 정도로 요약해서 쓰도록 하는 문항이 서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부분 안에서 A형 부분에서 이제 주어지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기입형과 서술형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에서 바로 이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지는데,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론 안에서는요,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이제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014년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논술형에서는요, 교육론의 지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토픽이 있고 토픽에 대한 서포팅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그 토픽은 그 논술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에 대한 그죠?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논술 문제에서 내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인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어진 자료나 또는 교육론에서 이제 배웠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서포팅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는 뭐야?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글쓰기의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죠? 각각 주어진 문장 자체가 코헤런트라든가, 그죠? 코헤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well paragraph에 대한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B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영어의 글쓰기를 토대로 교육론에 대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근거와 주장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임용 시험에 있어서 B형에 대한 글쓰기는 사실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들도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테이커 와이즈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험에 대한 기술만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는 뭐 어떻게 1년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뭐 그렇죠? 그러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트레이닝을 아마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착실히 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쓰기는 일반 영어에서 좀 배우시겠지만 일단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토픽을 쓰고 그러한 근거들을 찾도록 하는데 그 근거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식이에요. 교육론에 대한 데이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쓰기를 이제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답안 이제 타입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답안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시험은 작년에 교육론이 각 영역 중에선 가장 쉬웠다고 해요. 그런 것이 사실 빌드업 이거 한 곳만 가지고서 공부해도 충분히 다 답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낯선 문제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서술형 문제라든가 논술형 문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문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교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써봤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렵진 않아요. 이건 뭐 저만이기 때문에 제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론을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다 주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러분 티처가 되기 위한 여러분한테 필요한 지식들의 포커스가 맞춰서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다른 영역도 이제 뭐 이제 그 난이도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했긴 하지만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컷 점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유 선생님이 어제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50대 초반이라는 거야. 80점 만점에. 50대 초반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물론 1.5배를 뽑긴 하지만 했을 때 그러면 쉬웠다고 하지만 점수는 굉장히 박하게 나온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답안 쓴 거에 비해서 점수는 좋게 나오지 않더라라는 얘기야.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감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점을 최소화하는 거. 그 감점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 객관식 문형처럼 옵션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딱 correct answer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objective testing에 해당되는 거야. 기입형은. 그렇죠? 답안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올 수 없어. 딱
해당되는 요구하고자 하는 답안 그거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긴 감점이 이루어지진 않아. 감점은 어떻게? 서술형과 논술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빌드업에 대한 과정은 그 기입형과 서술형의 대비를 하도록 하는 과정이면서 논술형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한 그런 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랭귀지에 대한 에러는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히 서술형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고요. 논술형 정도에서만 전체적인 오라니제이션이라든가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어색함이라든가 그라마티컬 에러들이 이제 조금 보여지는 것이지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제 랭귀지 부분 아니고요. 어디에서 다 오냐면 이제 날리지 측면에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그죠? 그 부족한 분석이거나라고 했을 때 이제 감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이라든가 묻고자 하는 것이 정확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그 감점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실기를 하면서도 계속 12월부터 수업 실기를 하는데도 이런 티칭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larity, 명확성. 딱 수업하는 것을 딱 봤을 때 그 지도안을 보지 않더라도 저 사람 뭘 가르치고 있어. 저 선생님 뭘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학생들이랑 무엇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수업에서 강조점은 뭐야 라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clarity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도 높은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이름만 호명하는 거, 노미네이팅 하는 거, 뭐 현수야, 뭐 영문아, 희태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거는 사실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은 이름 불렀으면 그 사람과 아이 콘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업 실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막바지 이제 합격생들이 나와서 이제 티칭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교사랑 같이 모여서 이제 조별 미팅을 했어요. 이제 각 지역의 경기, 서울, 뭐 이제 그 외 기타 지역 해가지고 모여서 조별 미팅을 해서 제가 마지막 파이널 이제 체크업을 한다고 해서 자, 클래리티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클래리티. 내 상호작용을 하고요. 일단 학생들과 아이 콘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상호작용과 아이 콘탁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clarity, 수업에 대한 clarity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업에서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을 그 교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리딩을 하면 리딩 텍스트 자체가 그치? funny story야. 거기에 나온 사람이 탐이야. 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교사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수업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알지. 리딩인데 컴퓨터 체크업을 한다고 number 1 true, number 2 fals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하나도 등장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러한 clarity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구두로 설명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강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1, 2월 같은 경우에는 theory 중심으로 되니까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 그리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모델로서 크라셴의 인포 하이퍼 쫙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온다 하더라도 교과서를 아니 그 텍스트북을 이렇게 보면서 빌드업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지 이해는 해. understanding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컨셉을 완벽하게 internalized, 내재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크라셴의 인포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들 많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플라이드 할 수 있는가, 어떤 수업 상황에서 그런 크라셴의 인포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 1년을 공부했어도. 근데 그걸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논술형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죠? 설명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시기는 1월부터 4월까지란 말이야.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은 자면 붙고 4시간은 자면은 떨어진대 하면서 이제 내내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시간에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책상에 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금 스마트하게, 그죠? 많이 듣잖아요, 요즘. 예?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어떤 그 티칭 스타일. 제가 이제 계속 교육론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 매 시간마다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아직 방향 모르잖아.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따라보면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에 맞는 경우로. 그래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할 때 제가 제발 요거 좀 한번 해보, 안 되더라도 요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만 따라오세요. 확실히 달라요. 교육론에서 이제 9, 10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서술형이나 논술형을 접근했을 때 답안 쓰는 게 달라요. 그리고 포인트를 잡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 과정에서 다 결정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놀기도 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가 이제 임용 준비한다고 모든 소셜라이징을 다 끊고,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제가 보기엔 21세기에서 원하는 그런 그 인재상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도 저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뭐 공부만 그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필요한 공부만 정확하게 집중도를 높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전략과 방법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월부터서 이제 4월까지의 이제 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평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념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근데 그 방법은 혼자서 하면 그게 개념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때 스터디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는 이제 그 스터디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자, 너는 이제 오늘 일정을 배웠어. 그지? language approach에 대한 부분에서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을 배웠으면, 그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명이 한 조다, 뭐 4명이 한 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너는 behaviorism 해와, 너는 cognitivism, constructivism 해봐. 그래서 각자 공부한 거 와가지고 막 줄줄줄 얘기하는 거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That's it이야. 그것으로 끝이야. 소용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공부는 behavioralism부터 constructivism 각자 다 해야지. 다 하고 와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묻고 개념을 리파이닝 시키고, 이러한 부분 혼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가 맞는지를 상대로부터서 다시 확인하고 상대의 그 공부한 내용과 개념들을 들으면서 다시 수정을 해주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 그때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해도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스터디의 방법은 question answer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사해가지고 원서를 와가지고 막 드립다 읽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각자 공부는 해오는 거야. 각자 공부해서 공부해온 내용,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도 각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분을 공부해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피어 스캐폴딩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동료로부터서 서포팅 받는 거예요. 이 피어 스캐폴딩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키 컨셉의 기평에서 나오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과 틀리게, 제발 교육론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전략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임용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교육론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스터디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자꾸 길어지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분석과 공부 방법론은 이제 보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4년 대비 임용 기출문제 영어 교육론은 줄으십시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기평, 서술형, 논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가지 타입의 이제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기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교육론에 줄으십시오.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해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영어 교육론의 중요한 영역에 줄그십시오. term, 용어죠. 또는 개념 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서술형과 논술형은 기본적인 교육론의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줄그십시오. 실제 교실 상황에서 주어진 과업이나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조금 더 develop 되어 있고 학생들에 대한 간접적인 teaching 스킬을 점검하는 유형의 문제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eaching presentation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는 것을 봤을 때 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영어 교육론의 출제 영역을 보면요, 기평 문항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테스팅이 뭐냐라는 얘기야. 예시를 주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이다라고 하는 답. 그래서 키텀이에요. 이런 게 평가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reliability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평가를 A, B, C라고 하는 스코어들이 다 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다 달라. 30점, 70점, 100점. 그럼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관적인 평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reliability인데 그런 reliability가 서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경우에는 interlater reliability라고 그래요. 사람과 채점자와 채점자 사이의 신뢰도가 좀 문제가 됐다. interlater에. 혼자서 40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힘들잖아. 그죠? 논술형을 평가한다고 해봐요. 맨 처음에 꼼꼼하게 보다가 한 15명 넘어서는 나도 흐릿해져. 수업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학생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긴 하는데 일단은 6명 보고 그다음 코멘트 다 하고 7명째 보면은 저도 사람인데 눈빛도 흐려지고 그렇죠? 정신도 몽롱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뭡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대상을 이제 평가했을 때 이제 일관적인 그런 어떤 채점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intralater reliability를 얘기해. 그런 게 개념이야. 그런 게 기입형으로 나온다니. 그런 상황을 주어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는 인터레 테스팅과 평가자 사이의 reliability에서 interlater reliability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기본 이론만 보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습득 및 언어 분석 이론은 요거 이제 하나 나왔다고 보는데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실제 학생들이 빚어지는 그 오류를 보고 그 오류에 대한 원인 source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파악하는 거야. 오류에 대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현상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목표는 규칙을 학습하다가 went 해야 되는데 go'd 한다라던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죠? children 해야 되는데 child s 명사에 그죠?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죠? 과학의 규칙을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 안에서 학습자가 범한 오류가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선생님의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시험 상황에 가면 그것도 막 헷갈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과정 스타디에서 확정을 짓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5월부터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효과적인 임용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킬 실제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도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효과적으로 마스터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 지도에 대한 학습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쓰기 지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읽기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의 교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4스킬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발음 지도와 문법 지도와 어휘 지도가 포함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practical teaching 측면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3, 4월에 조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쓰기 지도 안에서 이제 peer editing
그죠? 예, 실제 학생들끼리 글을 쓰고 서로가 이제 그 첨삭을 해주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왔고요. 읽기지도 안에서는요, 예, 작년에 되게 많이 했던 건데, Think Aloud 테크닉 안에서 학생들의 reading strategy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예,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 inferencing이라고 하는 reading strategy가 나왔어요. reading strategy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imming, scanning, inferencing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개념대로 이제 학습 상황이 또는 읽기 상황이 주어지면 그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은 사실 그죠? 공부만 그죠? 제대로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 본 학생들을 보니까 그것도 다 못 맞췄더라 이런 얘기야. 그게 1월부터 4월까지 개념이 컨퓨징하게 되면은 끝까지 9, 10월 실제 시험인 12월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들을, 그것은 사실 공부 태도와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태도나 습관을 이제 길러 나가도록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월은요. 좋습니다. 서술형은 이제 담화 분석, 교재 분석, 문법 지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챕터에 이제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그죠? 주어진 건데 대화 분석, 대표적인 이제 컨버세이션 그 어널리시스 부분 안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분석은 이제 실제 학생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티칭 시츄에이션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교재들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 안에서 각각의 텍스트북 A, B, C를 비교해 가지고서 이제 골라보도록 하는 그 문제들이 나왔고요. 문법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풋 프로세싱이라든가 뭐 가든 패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그 활동의 하나로서 인풋 프로세싱, 스트럭처드 인풋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논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타겟되고 8차, 9차 뭐 계속 이제 연결된 그 저희 내셔널 커리큘럼 안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제발 학습의 결손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모토예요. 내셔널 그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특히나 이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에 해당되는 거잖아. 애들이 드롭되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냐면 그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을 토대로 해서 2학년으로 나가는 거고 2학년을 토대로 해서 3학년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그죠? 뒤처지는 학생은요 2학년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죠?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학생들을 다 섞어놨을 경우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론에 대한 지식에 대한 출발점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믹스 레벨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죠? 믹스 레벨에다가 우리나라의 수업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또 뭐예요? large class라고 하는 거지. 그죠? 20명만 섞여도 그게 다 실력이 살리면 진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우리는 4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제 화두야.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별,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별 수업 안에서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출제 영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접근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거예요. 근데 그런 프랙티컬 티칭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키 컨셉과 키 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 티칭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입형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토픽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 빌드업이 작년 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합격한 선배가 쓰던 책으로 하면 또 나도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죠?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룰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작년 걸 교재를 쓰면 안 되나요? 예,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써도 상관없어요. 좀 불편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theory 측면은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올해는 토픽 자체가 이제 그 실제 스트레스 베이스 인스트럭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멀티 레벨이라든가 이게 원래 빌드업 2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합쳤어요. 1월부터 4월까지 강의해서 그런 개념들을 다 잡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된 챕터가 있어서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챕터들만 따로 나는 모아가지고 뭐 복사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한번 그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강의는요, 이제 챕터가 7챕터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1, 2월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주당 이제 챕터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리고 챕터마다 이제 중요 정도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챕터가 7개이긴 하지만 어떤 챕터들은 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는 챕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빌드업에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하면 되시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 꼼꼼히 또는 스터디 안에서 조금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다 잡아드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한번 스터디 안에서 읽어보고 질문 있으면 저희가 이제 상담 있잖아요. 이렇게 스터디 멤버들이 같이 와서 질문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전략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줄 그어보세요. 마인드 매핑과 키 카드, 그죠?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학습 전략은요, 마인드 매핑과 그다음에 키카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또 그리고 부족해서 안 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죠? 따라오셔야 돼요. 자꾸 해보다 보면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만틱 매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챕터를 딱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한 교육론에 대한 그 랭귀지 어프로치에 대한 디벨롭먼트를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집에 가시면 책을 덮고 책을 여는 게 아니라 들었던 내용들만 생각나는 대로 전개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흐름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도대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다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엔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의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제 쭉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티칭 메소돌로지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어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맨 처음에 언어학습을 시작을 했지? 비헤이브리즘이었어. 비헤이브리즘에서는 학습 방법이 무엇이었지? 들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매핑 정도는 안 되더라도 또 브레인스토밍의 형태라도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써보도록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인드 매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 전략에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noticing the gap이라고 하는 학습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자, 학습의 기본,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 크라셴의 그 컴프레션 인풋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알 텐데, 크라셴 측면 안에서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어? I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I는 뭐지? current 레벨이야. 내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가르쳐서 뭐 하게? 또 봐서 뭐 하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반복은 오히려 boring. 지루만 할 뿐이에요.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은 내가 아는 상태에서 바로 윗단계를, 그죠? 줄 경우에 학습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여요. 크라셴의 이러한 개념들을. 마찬가지로 noticing the gap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책을 덮었잖아. 내가 들었던 내용이고 내가 들었던 내용들을 갖다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그죠? 표현을 했잖아. 아웃풋으로 나왔잖아.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게 커런트 레벨이라는 거야. 근데 한 번 수업 들었다고 완벽하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진 않잖아. 그 다음에 마인드 매핑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책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는가를 보고 그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oticing the gap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아야만 할 것,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알고 그 모르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더딥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르는 것들을 같이 그 매핑이나 또 브레인스토밍한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다시 채워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챕터에 대한 마인드 매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1, 2월은. 이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면 각 챕터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챕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키 컨셉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습에 대한 개념을 했을 때 유의미 학습, 미닝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학습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거나 연습하지 않고는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이 된 것은요, 첫 시작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줄줄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미닝풀 러닝을 교육론에 대한 지식에도 적용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덧입히도록 하는 과정의 형태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매핑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하셨죠. 그죠? 집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나와 있는 각각 비헤이버리즘에서의 키텀과 키컨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키카드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키카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학생 때 했던 뭐 단어장과 같은 이렇게 고리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수첩 같은 거에다 하셔도 되고요. 그러한 키카드를 만들어서 키 컨셉트, 비헤이버리즘에서 나오고 있는 키텀들, 뭐 패턴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픽에 해당되는 키카드를 만들면서 그 주에 다 학습이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안에서는 이런 마인드 매핑과 키카드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서로가 묻고 대답하는 건데, 키카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크라시는 인포 하이포세시스다 하면 5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액션 러닝 하이포세시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줄줄이 다 쓰는 거 아니야. 그 액션 러닝 하이포세시스는 무엇이고 이런 게 아니까 딱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학습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cquisition은 어떤 학습 상황인 거고 Learning은 어떤 학습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여러분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디에 가서는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를 상대 학생이 키카드를 뽑아서, 그죠?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그룹 멤버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념들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해와 표현이 같이 진행되도록 하는 학습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개념,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이해하지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설명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는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난 스터디가 마음에 안 들고 스터디에선 잘 공부를 못해. 혼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저리 엄마가 차 가지고 오시다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임용을 시작하더니 이제 혼잣말을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러한 수험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어머니가 혼자 눈물로 방을 떠나실 수도 있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출 기입형 한번 볼게요. 그 평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서술형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에 대한 예시나 모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야. 그치?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반드시 랭귀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을 실제 수업 상황에 대입을 하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했던 상황이거나 또는 교생실에서 나가서 가르쳤던 상황인 거라 뭐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번도 보시면요. 실제 학생들한테 하이스쿨 그 English Writing Contest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평가가 이렇게 A와 B 두 선생님 간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주어지는 실제 realistic, 그죠? 실질적인 그런 학습 상황이 주어져요. 그런 실질적인 학습 상황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개념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그죠? 어떻게 진행되는 평가냐? 그죠? 라이팅 테스트를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죠? 골고루 하는 거예요. 리스닝도 들어야 되는 거고 쓰기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평가 타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것은 기평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수업 상황은 프랙티컬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묻는 평가의 명칭 term이라고 하는 거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평가자가 서로 막 틀려. 컨텐츠가 A는 2점, 그 다음에 B는 5점. 이렇게 폭이 크죠, 굉장히.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일관성이 없어. 릴라이빌리티 문제야.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에 릴라이빌리티가 문제니까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개념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하면 그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적용을 잘 못하겠어요.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는 줄줄줄줄줄 개념을 설명을 해.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는 걸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죠?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의 채점을 했을 때 채점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다르게 채점한다는 얘기야. 채점의 폭이 크다는 얘기야. 그걸 알고 있으면 이게 뭐 2와 5가 채점의 폭이 큰데 그럼 이게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잖아.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줄줄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일반 선생님이 있고 2반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선생님과 2반 선생님이 1, 2반 애들의 똑같은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채점이 다 달라지더라.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실제 수업 상황에 대한 그 키 컨셉에 대한 실제 수업 상황에 대한 예를 어디서 혼자 만들 수 없다면 스터디에서 서로. 그죠? 하나 머리보다 여러 머리가 모여서 그런 상황들,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시츄에이션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끼리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본은 한 번에 가자고. 한 번에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만 그렇게 공부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5, 6월 안 들어도 되고 네. 너무 나갔다 제가. 그죠? 사실 그래요. 예, 7, 8월 혼자서 하셔도 되고요. 네, 학원에서 이제 들으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렇다니 1월부터 4월 강의가 가장 중요해. 1월부터 4월까지가.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죠? 예,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필요한 원서, 교육열을 공부하다 보면 그 토픽이 있는데 어떤 토픽들은 잘 이해가 돼. 어떤 토픽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쫓겨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 자체가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럼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나는 딱 그 부분만 보완이 필요해. 그런데 그 다음 강좌를 다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만 따로 잡아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 원서를 좀 그 파트, 챕터들을 찾아가지고서 좀 읽어보도록 한다라던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그 방향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잡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5, 6월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7, 8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또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뭐 이제 사실상 그렇잖아요. 예. 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니 난 합격했어 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죠? 이제 뭐 특정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라고 하면 박현수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한 학생도 있지만 한 번도 제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공부는 여러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도성을 잃지 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마트한 공부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나 8번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이 이렇게 프랙티컬한 상황 안에서의 개념들을 물어보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서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한번 보면은 이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이제 교실 상황이 조금 더 디벨롭 됐거나 조금 더 컨텍스트가 커져요. 서술형에서는요. 실제 교실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업이나 학습 상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어널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기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널라이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 무엇이다라는 게 떠오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테스팅 스킬이 좀 필요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 잉글리시 랭귀지 티칭에 관련된 과업 및 커리큘럼에 따른 교수 계획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강이 좀 되어야지만 이제 문제 푸는데 용이하다라는 얘기예요.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타입. 바로 딱 보면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서술형의 형태도요, 그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항 그 단계 2번, 3번, 그 다음에 뒤에 뭐 이제 4번 뭐 이렇게 서술형이 돼 있죠? 점점 갈수록 서술형도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계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중에서 2번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기입형에서 조금 확장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번의 문제를 보면 A와 같이 일반적으로 conversation development가 되는 과정들,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인사를 나누고 뭔가 이제 묻고자 하거나 요구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미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conversation sequence가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딱 줘줬어요. 이게 모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줘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비번 문제를 보면 explain, 설명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명, explain 들어간다는 건 분석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지. why,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B에 있는 대화가 Hi Kelly라고 되어 있는 B에 있는 대화가 그쵸? A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단계, move, interactional move, 그죠? 대화상의 그런 어떤 전개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B에 있는 대화를 각각의 스텝, greeting, exchange라든가 primary move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각각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딱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서술형은. 이해하시겠어요? 금방 찾아요. 이 대화를 쭉 보게 되면 greeting은 있고요. buy me bread, 오케이. 바로 request가 나왔잖아.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쓰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서술형은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정보가 바로 있는지에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찾았으면 점수를 받았을 거고요. 못 찾았으면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런 따져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이 좀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입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의 문제가 2번에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then, 그리고 나서 identify, 또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쵸? 서술형으로 문장식, 센텐스로 답을 쓰긴 하지만 기입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2번이라고 하는 건요. 뭘 찾았어라? strategy, 이거는 what is this예요. 이게 뭔지, 어떤 strategy? 지수가 사용한 strategy, 언제? 켈리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대화에서 그 부분을 찾아야죠. 켈리가 말했는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반응한 걸 찾아야 돼요. 어떤 게 있습니까? 켈리가 so there's no bread in the fridge라고 하니까 sorry?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뭐냐는 얘기야. 그죠? strategy, interactional strategy. 이 소리 하면 뭐야?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못 알아들었으니까 clarify, 보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 형태의 interactional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이제 이론에서 배웁니다. clarification requ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번의 서술형 답안은 그죠? primary move라고 하는 걸 찾아서 하나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켈리가 말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지수가 사용한 전략으로 clarification request라고 하는 답이 있을 때 정답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다 맞았어요. 사실 틀린 학생들이 없어요. 됐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3번 보면 이제 조금 더 디벨롭 됐고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근거를 찾아야 되고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사박이 나는 이런 수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왜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사박의 커멘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미사박의 그런 학습 상황과 맞는 텍스트북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니까 텍스트북에 A, B, C가 다 evaluate 된 거예요.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상태, B 상태, C 상태. 근데 미스터 박의 수업 형태를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communicate 해줘야 되는 거, authentic task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또한 also want my students to have a lot of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함께
함께 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의 의사소통의 과업들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그룹워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교과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는 A, B, C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B가 있잖아요. 일단 B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만 쓰시면 안 되고 자, 디렉션을 보시면 considering the information in A and B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identify 어떤 텍스트북을 추천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Two reason. 두 가지 이유를 대라 이런 얘기죠. characteristic. 그 텍스트북에 갖고 있는 그 특징을 토대로 왜 추천하는지 그죠? 두 가지 이유를 대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텍스트북이 왜 미스터 박의 수업과 맞냐라고 한다면은 그죠? 의사소통 과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 과업이 어떻게 있어요? Role play based on the real life situation이잖아. 그치? 이게 주어져 있고 텍스트북 B에 보면은 그 다음에 미스터 박이 또 요구하는 것이 뭐야? Work together. 학생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룹 프로젝트가 있잖아. 거기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텍스트북이 되는데 그 학습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그룹 프로젝트와 롤 플레이를 들어주면서 왜 그룹 프로젝트가 워킹 투게더를 하는 건지 왜 롤 플레이가 커뮤니케이티브 이제 타스크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교육노래 지식을 가지고 좀 서포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벨롭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대한 문제는요. 저 보세요. 그나마 서술형 중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감점이 조금 주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본 내용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육론은요 사실상 티칭 메소돌로지잖아, 그치? 이 메소돌로지 위에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 언어인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잉글리시 영어 안에서는 영어 문법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영어 문법에 관련된 부분은 뭐야? 스쿨 그라마는 영어학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러한 영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지만 그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정서, 가치관.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문학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모가 교육론이야. 그리고 분자가 영어학과 문학으로 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교육론의 그 문제 안에서는요. 통합식 문형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영어학과 같이 연계가 돼서 문제가 되거나 그거는 서술형과 논술형.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교육론이 연계가 돼서 나오거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과 조인이 되든 영어학과 조인이 되든 교육론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how to teach예요. how to teach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답안을 써야 되는 것이 이제 문학과 영어학과 같이 엮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답안 안에서 실제 how to teach가 이제 교육론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주어지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제 문학이라든가 영어학의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로 6번이 그죠? 완전히 색깔이 짙진 않지만 영어학의 형태, 통사적인 구조의 형태, 영어학과 같이 연계가 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육론에서 이제 input processing, 문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input processing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이 있고 이런 input processing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토대해서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processing instruction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문법이니까 그죠? 어떻게 이러한 processing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못 알아들어. 나중에 다 보고 지금 이제 실제 그 영어 교육론에 대한 문제 출제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의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죠? 가져야 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안을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답안은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교실 수업에서 이러한 목표 언어에 대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론에 대한 답이야. 그리고 실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문법이라는 거지. 영어학 측면에 대한 배경이 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영어학 지식을 갖다가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안 나온 내용들을 끌어내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주어져 있어요. 좌측에 A가 바로 그러한 그 문법 구조에 대한 또는 통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하도록 하는 형태의 인풋 프로세싱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리들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컬 프레퍼런스 프린시플이라든가 그다음 first known principle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조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인풋 프로세싱 또는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수업이 어떻게 B처럼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explanation 그 문법이 무엇인지를 일단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structural input activity 그에 해당되는 문법을 갖다가 조금 더 구조화되게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야. structured input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중에 배울 텐데 이 structured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문법지도 개념에서 structured와 structure는 다른 거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structure가 아니에요. 여기는 structured라고 하는 것은 인풋에 대한 부분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인풋이겠죠? 그라마티컬 인풋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의 규칙 변화 과거형 ed를 여기는 다루고 있어요. 또는 현재 완료, 그죠? 그 폼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grammatical 폼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internalize, 내재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structured input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딱 스로스 인풋 액티비티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빌드업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렉션을 보시면 identify the principle in A that the teaching procedure in B focus on. 그죠? B에서 진행되는 학습 활동에서 이제 요구되는 원리를 A에서 찾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 뒤에 있는 ED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렉시컬 프레퍼런스인지 first known인지 뭐 이런 걸 찾으란 얘기예요. 영어 통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렉시컬 프리퍼런스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이거를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론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육론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then 그리고 나서 찾았어. 찾는 건 다 찾아요.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explain 또 설명하는 거예요. 서술형의 그 디렉션의 형태를 아시겠죠? 뭔가 자꾸 설명하래. 분석을 해가지고. 그지? How the structured input 이렇게 구조화된 input activity라고 하는 거 B에 나와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correctly processed target form for meaning 의미에 대한 목표 언어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가, 이해하는가, 학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B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structure input activity를 여러분이 빌드업에서 배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meaning을 통해서 폼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키 컨셉으로 배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directly하게 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폼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다는 얘기야. 의미에 대한 부분, 미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폼에 대한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 지도에서 배울 수 있는 form focus approach라고 하는 거예요. 미닝을. 그래서 structured input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키 컨셉 안에서 그 form, function relationship 또는 meaning, form relationship 뭐 이렇게 얘기해요. 미닝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 그 개념을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라이징에서 어떻게 그럼 봐봐. 이번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보면 어떻게 그럼 미닝에 대한 접근을 하게 했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이. 1번 They watched television at night. 2번 They watched television at night. 3번 I walked to school on Mondays. 4번 I walked to school on Mondays예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센텐스가 똑같은 센텐스야. 의미가. 이해하시겠어요? 의미가 똑같아. 그죠? 보면 첫 번째 They watched television at night이나 They watched television at night 의미는 똑같잖아. 뭐만 달라? 시제만 달라. 그렇기 때문에 directly 뭐야? 의미가 똑같으냐? same meaning을 가지고 있는 센텐스를 먼저 주니까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근데 두 의미는 똑같은 문장인데 차이가 있어. 두 문장을 difference를 살펴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
watch와 watched, walk와 walked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앞에서 ed를 붙이면 past tense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의미는 동일한데 의미를 같이 보면서 동시에 폼에 대한 attent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접근이. 그런데 똑같은 의미지만 이거는 ed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구나 라고 해서 폼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측면, 미닝을 통해서 폼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그죠? meaningful, minimal sentence를 준다는 얘기야. with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대립적인 문장을 줌으로써 의미를 토대로 해서 어디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폼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도록 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그 target form for meaning, 의미에 대한 그 폼을 보다 correctly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야지 정답이야. 근데 여기서 관점이 많이 빚어진 이유는 vague하게 쓴 거죠. 답안을. 그냥 단순히 meaning과 폼에 대한 연계다라고 하면 반밖에 안 돼. 주어진 데이터가 나왔으면 using the data,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거야. meaning과 폼이 relationship인데 어떻게 됐냔 말이지. same meaning에 그죠? minimal past sentence를 준다는 얘기야. 똑같은 두 문장을 준다는 얘기야. same meaning에. 그리고 나서 이제 meaning이 같기 때문에 meaning은 더 이상 attention 하지 않아. 뭐에 대한 attention을 하는 거야? 폼에 대한 attention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주어져야지만 정답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글로 써주느냐가 점수의 그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도 없는데 너무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거. 안 되면 뭐 보강해야지 뭐. 그죠? 네. 자, 논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에 관한 전략과 유사하나 논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ell paragraph의 writing에 대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형식을 익히고 보다 꼼꼼한 트랙션에 대한 분석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따로 여러분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조직화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영어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9, 10월 되면은 모범 답안을 쓰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저희가 또 시켜요.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이고 그 답에 대한 근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자. 그래서 몇 번 써보시면 사실상 난리지만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제 글쓰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월부터서 8월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각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트레이닝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기본 강좌를 익히고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는 원서 강독까지 진행한 후, 그래서 원서 강독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리얼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리얼 데이터가 많이 실려 있는 원서를 한 번 정도는 쉬운 원서를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 감각을 좀 기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 이건 선택이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혼자서도 읽으셔도 돼요. 책은 쉬워서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이라고 하는 눈안의 책을 저희가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플북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작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애플북은 아티클이니까 사실 프랙티컬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읽었던 프랙티컬 잉글리시 랭귀지 티칭이 교실 수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3, 4월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이제 3, 4월에 저희가 이제 기능 지도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이제 책만 구입하시면 같이 읽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강독을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필요한 게 논술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술형은 서술형과 달리 그냥 주어진 자료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given information에서 어떻게 해요? new information을 adding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벨롭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안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답안을 완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답안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의 스코프 자체가 훨씬 더
커진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observation checklist라고 있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자신의 수업에 대한 teaching development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teaching development, 티처 트레이닝을 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지, 선생님들이 서로 뭘 하죠? 연구 수업을 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의 수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현수 선생님이 이제 티칭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동료 교사 유 선생님이라든가 김영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어 observation이에요. 동료 교사의 피어 obser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모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ation checklis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수미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내용들을 갖다가 lesson preparation이라든가 instructional strategy라든가 effective aspect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스케일 1에서 3까지 해가지고 체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observation 했던 내용들을 짧게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디렉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요. 디렉션을 한번 보시면 in one paragraph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논술력은 적어도 한 단락 이상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One paragraph은 identify one strong point and one weak point of the lesson based on the data above. 그죠? 위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수업에 대한 strong point와 weak point를 그죠?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점수 잘 나온 건 스트롱 포인트고 못 나온 것은 윅 포인트겠죠? 요거 정도는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support each of your choice with details from both the checklist and the notes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찾아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찾아 쓴 답안이 예를 들어서 스트롱 포인트는 뭐예요? 3점 받은 게 뭐죠? 레슨 프리퍼레이션에서 interesting 멀티미디어 머티리얼 사용한 거죠? 그럼 이게 스트롱 포인트야. 요걸 하나 써줘야 되는 거야. 문장 첫 문장에. 그죠? 그 다음에 weak point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weak point는 점수 낮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낮은 거 뭡니까? 1점 받은 거 있잖아요. 뭡니까? instructional strategy 중에서 use an appropriate grouping strategy for group activity가 있어요. 요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one paragraph 안에서. 그죠? 예? topic sentence가 돼. 그러면 왜 그게 strong point고 weak point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포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포팅이 그 다음에 서포팅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well paragraph에 대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이 가능해요. knowledge based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포팅 디테일은 어디서 찾아야 돼? 마음대로 쓰지 마.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게 디렉션이에요. 그죠? 체크리스트와 노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해 주는 노트가 있는 것이죠. interesting 멀티미디어 머티리얼 자체가 이제 스트롱 포인트인 이유는 뭐야?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얘기야. Student love it. 그죠? 학생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interesting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weak poin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ppropriate grouping strategy for group activity에 있는 grouping strategy를 잘못 사용한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근거로는 뭡니까? 하이 레벨은 괜찮은데 low 레벨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근거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서술형에 대한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냥 패러그래프 정도만 한 패러그래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또 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또 감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in another paragraph. 그죠? 그래서 one paragraph 있고 another paragraph는 반드시 패러그래프를 분리하셔야지 분리하지 않으면 이건 감점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렉션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요, 뭘 얘기하냐면 address the problems the low level students are experiencing by suggesting two possible solution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리고 supporting them with nationals가 중요한 거예요. 요건 뭡니까? 주어진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new information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솔루션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 근거를 대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점수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low 레벨이 겪게 되는 문제점이 뭐야?
어렵다 이거지. 그죠? 이 그룹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왜? 선생님이 그 그룹핑 스트래티지를 잘못 써서 그런다 이런 얘기. 그럼 로 레벨이 수업에 결손이 되지 않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이 레벨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로 레벨에는 선생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스캐폴딩이라든가 이러한 도움들을 갖다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룹핑 스트래티지라고 하니까 그룹핑을 이렇게 하이 레벨은 하이 레벨끼리, 로우 레벨은 로우 레벨끼리 레벨을 같이 해가지고 그룹핑을 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ame ability grouping이라고 얘기해요. same ability grouping을 하고 하나도 선생님이 케어를 안 해주셨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녀석은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녀석들은 잘 못해요. same ability grouping 안에서 가장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제 그 수준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생들 각각 그룹에 맞는 타스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럼 타스크를 다 동일하게 줬나? 그룹만 다르게 same ability grouping을 하고 타스크를 동일하게 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에서. 인스트럭셔널 스트레치 부분 안에서 맨 마지막에 provide level appropriate activity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는데 어떻게? 2번이잖아. 완벽하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3번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긴 나눴는데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티처 스캐폴딩으로 좀 채워주거나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고 하나의 솔루션이.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아예 그룹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믹스 레벨 그룹핑을 하는 거죠.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같이, 그죠?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게 peer scaffolding이라고 하는 교육론의 개념에서 기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교육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분석과 함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보다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디벨롭된 형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의 방향은 점점점 교육론에 대한 프로그레스가 되면서 각각 문항 타입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죠 풀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5개년 정도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개년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매 주마다 이제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빌드업의 파트 어떤 파트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기본 강의로서 1, 2월 강의를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2014년 문제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 컨셉부터 시작해서 서술형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1월, 2월 강의에 해당되는 이론서고 그 다음에 프랙티컬 티칭 또 이제 난 1, 2월은 괜찮아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어 하지만 이제 3, 4월에 그런 어떤 프랙티컬 티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어 해서 3, 4월만을 또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4개월 과정이긴 하지만 3, 4월에 그 교재를 갖다가 이제 또 다시 프랙티컬 랭귀지 티칭 측면에서 4스킬을 중심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책에 대한 부담은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서보다도 이제 프랙티컬 티칭이 3, 4월의 교재가 조금 더 알찰 거라고 봐요. 원서에 한 권을 읽는다고 그래도 그 한 권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3, 4월 교재는 15권이 좀 넘어요. 그 원서들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모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알차게 좀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만 알차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쉬었다가 9월에 만나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1월부터 4월까지의 강의에 좀 주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런 어떤 우리나라 특히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와쉬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년도의 시험의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수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되는데 사실 전년도에 그런 어떤 시험의 형태들이 아마 이제 2015년도도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 그 강의에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수강을 하고 들으시는 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 2월, 3, 4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하냐라면 그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실 이제 첫 장이잖아요.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받으셨을 텐데 이제 다음 시간 할 것은 세컨드 랭귀지 어쿠션 모델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 집에서 러플리 하게라도 이제 한번 리딩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접근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리뷰를 좀 해가지고 오시고요. 리뷰를 해가지고 와요. 그죠? 리뷰를 해가지고 옵니다. 이때 리뷰를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예를 들어서 세컨드 랭귀지 어쿠션 모델이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몇 가지의 수업 모델이 나올 거예요. 크라신의 인프 하이퍼세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롤린의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 나올 거고, 비알리스톡의 이제 링귀스틱 날리지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인지주의 형태의 이제 세컨드 랭귀지 어쿠션 모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시스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고스키의 이제 소셜 컬처럴 시어리 부분 안에서 스캐폴딩 하이포시스가 나올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이제 수업에 대한 그런 접근 형태의 그런 이언어 습득에 대한 모델들이 이제 나올 건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각각 조금씩 읽으면서 그 챕터에서 이제 어떤 모델들을 다루고 있는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그 개념들을 다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리뷰가 아니라 프리뷰였죠. 네. 말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프리뷰.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예, 리뷰가 아니고 뭐 한 게 없는데 뭘 리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프리뷰를 먼저 쭉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나왔는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특정한 개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더라인 정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렉처를 할 거예요. 렉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컨드 랭귀지 어쿠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쭉 칠판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렉처를 하고 나면 집에 가셔서는 이제 프리뷰보다는 조금 더 그죠? 타이트하고 케어풀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리뷰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리뷰 때 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인드 매핑 또는 세만틱 매핑, 배웠던 그 챕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키카드를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매핑과 키카드를 이용해서 뭘 하시면 됩니까? 각자 이제 인디비주얼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스터디에서의 그죠? 각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question answer, 그죠?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형성평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책에도 실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챕터에 대한 부분들로 일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뷰하고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1, 2월 3, 4월만 이러한 습관들 미리 살펴보고 오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는 그러한 학습 태도만 가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교육론 안에서는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아마 준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5분이나? 네,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